새해가 되면 소나무를 세우듯 여관 사람들이 문 입구에 단풍을 장식해 놓고 있었다. 단풍객을 위한 환영의 표시였다. 자신을 철새라 비하해서 부르기 좋아하는 임시 고용된 지배인이 건방진 말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실록에서 단풍이 드는 기간 동안 이 근처 산의 온천탕에서 일하고 겨울엔 아타미나 나가오카, 이즈 등의 온천장으로 돈 벌러 나가는 사내들 중의 하나다. 매년 같은 여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즈의 번화한 온천장 경험을 떠벌리며 이곳의 손님 접대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다. 두 손을 비벼가며 끈질기게 손님을 끌지만 아무리 봐도 성의 없는 거린 같은 인상이 거침없이 드러나 보였다. 손님, 으름덩굴 열매를 아시는지요? 드신다면 따오겠습니다. 하고 산책에서 돌아오는 시마무라에게 말하고 그는 그 열매를 덩굴째 단풍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단풍나무는 산에서 베어와 처마 끝까지 닿을 듯 높고 현관이 환히 밝아질 만치 선명한 다홍빛에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컸다. 시마무라가 차가운 으름덩굴 열매를 만지며 언뜻 사무실 쪽을 보니 요코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여관 안주인이 도코로 술을 데우고 있다. 요코는 마주 앉아 안주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다. 산바지도 겉옷도 없이 새로 빨아입은 듯한 거친 비단 옷 차림이었다. 일 거드는 사람인가? 하고 시마무라가 건성으로 지배인에게 묻자 그렇습니다. 손님들 덕분에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라서요. 자네와 마찬가지군. 그렇긴 합니다만 이 마을 처녀치곤 아주 특이한 데가 있습죠. 요코는 부엌 일을 하느라 아직 객실에는 나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손님이 붐비기 시작하면 취사장 하녀들의 목소리도 커지곤 했는데 요코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마무라의 방을 담당하는 하녀 얘기로는 요코는 잠자기 전에 욕조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릇이 있다고 했으나 그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요코가 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부르기가 왠지 꺼려졌다. 고마코의 애정은 그를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헛수고인 양 생각하는 그 자신이 지닌 허무가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마코의 살아가려는 생명력이 벌거벗은 맨발로 직접 와 닿았다. 그는 고마코가 가여웠고 동시에 자신도 애처로워졌다. 이러한 모습을 무심히 꿰뚫어보는 빛을 닮은 눈이 요코에게 있을 것 같아 시마무라는 이 여자에게도 마음이 끌렸다. 시마무라가 부르지 않아도 고마코는 물론 연신 찾아왔다. 계곡 깊숙이 단풍을 보러 가면서 그는 고마코의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차 소리를 알아듣고 시마무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달려나왔건만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고 박정하기 이를 데 없다며 불평했을 정도였다. 그녀는 여관에서 부르기만 하면 어김없이 시마무라의 방에 들르곤 했다. 탕에 가는 길에도 들렀다. 연애가 있으면 1시간이나 일찍 와서 하녀가 부를 때까지 그의 방에서 놀았다. 교묘히 객실을 빠져나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지금부터 일하러 가요. 장사꾼이니까. 그래, 장사 하고 자리를 떴다. 샤밋엔 발목이 든 통이며 겉옷이며 무엇이건 가져와서 그의 방에 두고 가길 좋아했다. 어젯밤 돌아가 보니 더운 물이 없잖아요. 부엌을 몰래 뒤져 아침에 남은 된장국에다 매실장아찌를 먹는데 얼마나 차가웠는지. 오늘 아침엔 집에서 깨워주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10시 반. 7시에 일어나 오려 했는데
엉망이 되고 말았죠. 이런 얘기나 어느 여관에서 어느 여관으로 갔다든지 술자리 분위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보고를 했다. 다시 올게요 하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며 이제 안 올지도 몰라요. 글쎄 손님이 30인데 우린 겨우 셋밖에 없으니까요. 바빠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 다시 와서 힘들어요. 30명을 상대로 셋밖에 없다니까요. 게다가 그 둘도 가장 나이가 많으니와 가장 어린이라서 제가 힘들어요. 째째한 손님들, 틀림없이 무슨 여행 모임일 거야. 30명이면 적어도 6은 있어야 하는데 실컷 마시고 혼쭐을 내줘야겠어요. 매일 이런 식이었다가는 앞날을 알 수 없다는 듯 아무래도 고마코 자신은 몸도 마음도 숨기고 싶은 기색이었으나 어딘가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를 요염하게 만들 뿐이었다. 복도가 삐걱거려 창피해요. 살며시 걸어도 금방 알아채겠죠. 부엌 옆을 지나면 고마짱 또 동백실이야? 하고 웃어댄다니까요. 이렇게 신경 쓰일 줄은 몰랐어요. 마을이 좁아 곤란하겠군. 모두 이미 알고 있는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요. 나쁜 평이 일기라도 하면 좁은 마을에선 끝장이죠. 하고 말했으나 금방 얼굴을 들어 미소 지으며 아니 괜찮아요. 우린 어딜 가도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솔직하고 실감 어린 어조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무위도식하는 시마무라에겐 몹시 뜻밖이었다. 정말이에요. 어디서 벌건 다 마찬가지죠.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이지만 시마무라는 여자의 속 깊은 울림을 들었다. 그걸로 좋게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여자뿐이니까. 하고 고마코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옷깃이 들쳐져 있어 등에서 어깨로 흰 부채를 펼친 듯하다. 분을 짙게 바른 살결은 어쩐지 슬프게 도톰하여 모직 천 같기도 하고 동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선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다 시마무라는 이 말이 너무나 공허하여 오싹해졌다. 그러나 고마코는 단순히 언제건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들더니 힘없이 덧붙였다. 당신은 그걸 몰라요? 등에 찰싹 들러붙은 빨간 속옷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발레리와 알랭을 비롯 러시아 무용이 한창이던 무렵에 프랑스 문인들이 쓴 무용론을 시마무라는 번역하고 있었다. 적은 부수의 호화본으로 자비 출판할 예정이다. 지금의 일본 무용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책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다고 해도 좋다. 자신이 하는 일로 스스로를 냉소한다는 것은 어리광을 부리는 즐거움이기도 하리라. 바로 이런 데서 그의 슬픈 몽환의 세계가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와서조차 서둘 필요는 없다. 그는 곤충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의 방 다다미 위에는 거의 날마다 죽어가는 벌레들이 있었다. 날개가 단단한 벌레는 한 번 뒤집히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벌은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다가 쓰러졌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도 쓰러지고 마는 조용한 죽음이었으나 다가가 보면 다리나 촉각을 떨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들의 조촐한 죽음의 장소로서 다다미 8장의 크기의 방은 지나치게 넓었다. 시마무라는 죽은 곤충들을 버리려 손가락으로 주우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을 문득 떠올리기도 했다. 창문 철망에 오래도록 앉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미 죽은 채 가랑잎처럼 부서지는 나방도 있었다. 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도 있었다. 손에 쥐고서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운가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방충망을 떼어냈다. 벌레 소리가 눈에 띄게 시들해졌다. 국경의 산들은 젓갈색으로 짙어져 석양을 받아 차가운 광물처럼 둔한 빛을 띄었다. 여관은 단풍객들로 만원이었다. 오늘은 올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고장 사람들의 연회가 있으니까. 라며 그날 밤도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방에 들렀다 갔다. 이윽고 대연회장으로 북이 들어가고 여자의 새된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런 소란 가운데 뜻밖의 바로 가까이에서 맑디 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요코가 불렀다. 저 고마짱이 이걸 보냈어요. 요코는 선체 우편 배달부 같은 자세로 손을 내밀었다가 당황해서 무릎을 꿇었다. 시마무라가 그 쪽지 편지를 펼치는 사이 요코는 이미 모습을 감추었다. 말할 틈조차 없었다. 지금 아주 신나게 떠들며 놀아요. 술도 마시고. 라고 얇은 종이에 취한 글씨가 씌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고마코는 어지러운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방금 그 애가 뭔가 가져왔죠? 왔었어. 그래요? 흡족한 듯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서 아, 기분 좋아. 술을 주문하러 가요. 하고 살짝 빠져나왔어요. 지배인에게 들켜 야단 맞았어요. 술은 좋은 거야. 야단 맞아도 발소리도 신경 안 쓰여. 아, 싫어. 여기로 오면 갑자기 술에 취한다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지. 손끝까지 좋은 빛깔이군. 장사하러 가야지. 그 애가 뭐래요? 셈이 무지 많은 애예요. 알아요? 누가? 죽일 거예요. 그 처녀도 거드는 거지? 술병을 들고 와선 복도 뒤에 서서 가만히 지켜봐요. 눈을 반짝이면서 당신은 그런 눈을 좋아하죠? 한심한 꼴이라 지켜봤겠지. 그래서 이걸 가져가라고 적어보냈죠. 물 마시고 싶어. 물 줘요. 어느 쪽이 한심한지 여잔 유혹해보지 않고선 모르는 거예요. 나 취했어요? 하고 쓰러질 듯 경대 양 모서리를 잡고 들여다보더니 옷자락을 휙 차올리며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연회도 끝난 듯 갑자기 조용해지며 그릇 씻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에 고마코도 손님들과 어울려 다른 여관으로 이 차를 도는가 싶었는데 요코가 다시 고마코의 쪽지 편지를 가져왔다. 산풍관은 안 갈 거예요. 지금부터 매화실. 집으로 가는 길에 들를게요. 주무세요. 시마무라는 다소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일 도우러 온 건가요? 네. 하고 끄덕이다가 요코는 그 찌르듯 아름다운 눈으로 시마무라를 쳐다보았다. 시마무라는 왠지 당황했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만날 때마다 늘 감동적인 인상을 남기곤 했던 이 처녀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듯 그의 앞에 앉아있는 것이 괜스레 불안했다. 그녀의 지나치리만큼 진지한 자세는 언제나 심상찮은 사건의 한가운데 놓여있기라도 한 듯 여겨졌기 때문이다. 바쁜 모양이로군. 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가씨하곤 꽤 자주 만난 셈이군. 처음엔 그 사람을 간호하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역장에게 동생을 부탁했었지. 기억나나? 네. 잠자기 전엔 욕탕 안에서 노래를 부른다면서?
어머, 그런 말까지 하다니 나빠요. 하는 목소리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아가씨에 대해선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요? 고맛장에게 들으신 거죠? 그 사람은 거의 말 안 해. 아가씨 이야기를 꺼릴 정도라고. 그래요? 하고 요코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고맛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가여우니까 잘 대해주세요. 재빨리 말하는 목소리의 끝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나로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요코는 이제 몸까지 떠는 것 같았다. 위험한 빛을 바라는 듯한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고 시마무라는 웃으며 빨리 도쿄로 돌아가는 게 나을성 싶은데. 저도 도쿄로 갈 거예요. 언제? 언제라도 좋아요. 그럼 돌아갈 때 데려가 줄까? 네, 데려가 주세요. 하고 선선히 그러나 진지한 목소리로 말해 시마무라는 놀라웠다. 아가씨 가족들이 괜찮다면야. 가족이라야 철도회사에 다니는 남동생 하나뿐이니까 제가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도쿄에 아는 데는 있나? 아니요. 그 사람과 의논한 건가? 고맛장 말인가요? 고맛장은 미워서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놓아서인지 촉촉히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요코에게 시마무라는 이상한 매력을 느꼈다. 그런데 오히려 고마코에 대한 애정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녀와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는 것은 고마코에 대한 지독한 사죄의 방법일 듯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어쩐지 형벌 같기도 했다. 아가씨는 남자와 함께 가도 무섭지 않은가? 어째서요? 아가씨가 도쿄에서 우선 머물 곳이라든가 무얼 하고 싶다든가 정도는 정해두지 않으면 위험할 텐데. 여자 하나쯤 어떻게든 될 거예요. 하고 요코는 끝을 아름답게 치켜 올리듯 말하고 시마무라를 응시한 채 식모로 써주시면 안 되나요? 뭐라고? 식모로? 식모는 실례요. 요전에 도쿄에 있을 땐 뭘 했지? 간호원이었어요. 병원이나 학교에서? 아니요. 그냥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시마무라는 다시 기차 안에서 선생의 아들을 간호하던 요코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진지함 속에는 요코의 꿈도 담겨 있었던가 싶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간호원 공부를 하고 싶은 모양이군. 간호원은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끈기가 없으면 못 써. 어머, 끈기라뇨. 싫어요. 하고 요코는 되받아치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도 슬프도록 높고 맑아 백지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마무라의 다친 마음을 공허하게 두드리며 사라져간다. 뭐가 그리 우습지? 왜냐면 전 한 사람만 간호한다고요. 뭐? 이젠 못해요. 그래. 하고 시마무라는 또 한 번 허를 찔려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는 매일 메밀밭 아래 무덤에만 다닌다지? 네. 평생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일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갈 일도 이젠 없다고 생각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두고 쉽게 도쿄에 갈 수 있겠어? 죄송해요. 데려가 주세요.
아가씨는 대단한 질투쟁이라고 고마코가 그러더군. 그 사람은 고마코의 약혼자가 아니었나? 유키오 씨가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고마코가 밉다니 어째서지? 고마짱? 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부르기라도 하듯 말하며 요코는 시마무라를 눈을 반짝이며 노려보았다. 고마짱을 잘 대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요코의 눈에 눈물이 넘쳐 흐르더니 다다미에 떨어진 작은 나방을 잡고는 흐느껴 울며 고마짱은 제가 미쳐버릴 거래요. 하고 방을 뛰쳐나가고 말았다. 시마무라는 오한을 느꼈다. 요코가 죽인 나방을 버리려고 창문을 열자 취한 고마코가 손님을 몰아대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손가락 샘놀이를 하는 것이 보였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시마무라는 실내탕으로 갔다. 옆에 있는 여탕으로 요코가 여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의 옷을 벗기고 씻어주고 할 때의 말씨가 너무나 상냥하여 마치 앳된 어머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듯 흐뭇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뒤뜰에 나가면 배나무 3그루, 삼나무 3그루, 모두 6그루. 밑에는 까마귀 둥지, 위에는 참새 둥지. 숲속의 여친은 무슨 노래 부르나 치르치르 치르르 친구야 성묘 가자. 공치기 노래를 아이들처럼 빠르고 활기찬 목소리로 부르는 가락은 바로 조금 전까지의 요코가 꿈이었던가 싶게 시마무라를 어리둥절케 했다. 요코가 쉴 새 없이 아이에게 제잘되고 나간 뒤에도 그 목소리가 피리 소리처럼 여전히 주위에 여운을 남겨 검게 번들거리는 낡은 현관마루에 세워놓은 오동나무 샤미센 상자가 지닌 가을밤의 정적에도 시마무라는 왠지 마음이 끌렸다. 상자에 적힌 게이샤의 이름을 읽고 있자니 글에 찢는 소리가 나는 쪽에서 고마코가 왔다.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묻고 있나? 누구? 아, 이거 말이에요. 당신 바보군요. 이런 걸 일일이 들고 다닐 수야 없잖아요. 며칠이고 그 자리에 내버려두기도 해요. 하고 웃더니 곧 괴로운 숨을 토하며 눈을 감았다. 손에 쥔 치맛자락을 놓고 시마무라에게로 허둥거렸다. 바래다 주세요. 안 가도 되잖아. 안 돼요, 안 돼. 가야 해요. 이 마을 사람 연회라서 모두 이 차를 따라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여기에도 손님이 있으니 망정이지. 친구가 도중에 같이 탕에 가자고 집에 왔다가 제가 없으면 곤란해요. 상당히 취했는데도 고마코는 험한 비탈길을 거침없이 걸었다. 당신이 그 애를 울린 거죠? 그러고 보면 분명히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해. 남의 일을 그렇게 말하면 재밌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미쳐버릴 거라고. 새삼 그 말이 생각나 분해서 울음을 터뜨린 것 같던데. 그럼 됐어요. 10분도 채 못 돼 탕에 들어가더니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더군. 탕에 들어가 노래 부르는 건 그의 버릇이에요. 당신을 잘 대해주라고 진지하게 부탁했어. 당신은 바보예요. 그런 말을 일부러 제게 일러바칠 필요 없잖아요. 일러바친다? 이유는 몰라도 당신은 그 처녀 얘기만 나오면 괜히 억지를 부리는군. 그 애를 원하는 거죠? 그것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그 애를 보고 있으면 결국 저의 힘든 짐이 될 것만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만약 그 애를 좋아한다면 잘 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들 테니까.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대오더니 돌연 고개를 내저으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걸리면 그 앤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짐을 가져가지 않을래요? 이제 그만해.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 애가 당신 곁에서 귀염받는다 생각하고 전 이 산골에 뼈를 묻는 거예요. 고요하고 편안한 기분. 이봐, 내버려 둬요. 하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덧문에 쿵 하고 부딪히는가 싶었는데 그곳은 고마코의 집이었다. 안 올 거라 생각한 모양이군. 아니요, 열려요. 삐걱거리는 문짝을 들어올리듯 잡아당기며 고마코가 속삭였다. 들렀다 가요. 늦었는걸. 이 집 사람들은 벌써 잠들었어요. 시마무라는 망설였다.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리죠. 괜찮아. 안 돼요. 여기 제 방을 아직 못 봤잖아요. 부엌문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사람들 자는 모습이 어지러웠다. 이고장에 눈바지 같은 무명으로 된 색바랜 이불을 덮고 주인 부부와 17, 8쯤 되어 보이는 딸부터 5-6명의 아이들이 침침한 불빛 아래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채 자는 모습에는 초라하면서도 굳센 힘이 깃들어 있었다.